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스호 박상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비가 와가지고 살짝 우울해질 뻔했었는데 아침에 좀 비 오다가 낮에 좀 개가지고 오히려 더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토요일 날에는 이제 애기 데리고 교보문고 갔었어요, 종로에. 근데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뭐 차도 어떻게 돼야 되지 막 하고 교보문고가 거기 주차비가 좀 비싸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냥 교보문고에 대자로 거기다 대고 이제 점심을 그 근처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점심 다 먹을 때쯤 되니까 바깥이 맑게 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날씨가 오히려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제 비가 오다 그쳤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이래가지고 좀 걸어 다녔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다들 주말을 잘 쉬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리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죠. 근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02% 한 주간 올랐고요. S&P 500은 0.8% 그리고 나스닥은 0.43% 이렇게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하락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한 주간으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마무리한 한 주고요. 사실 지난 한 주를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이 주말 사이에 터지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뭘 우리가 좀 봐야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역시 CPI가 아닐까 싶은데요. CPI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에는 3.7%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게 이제 예상치인 3.6%보다 살짝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와 에너지, 이제 그 단기적인 변화가 많이 되는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1% 올랐는데요. 요거는 예상치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연준의 어떤 그 목표치인 2%대는 좀 요원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PI 발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냥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자체도 조금씩 중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몇 달 전만 해도, 몇 달 전도 아니죠. 몇 달 전, 한 달 전, 두 달 전 정도만 해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잡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서 작용하는 건 결국에는 음식료와 에너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계속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래도 아직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부터 한번씩 해볼게요. 음식료는 3.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요거를 자세히 한번 보면 집에서 먹는 이제 그 집밥 물가가 있고요. 그리고 외식 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밥 물가 중에서는 뭐가 좀 많이 올랐냐, 요걸 좀 보면은 시리얼이 많이 올랐어요. 그 시리얼이나 빵 같은 거, 요거를 이제 통틀어 가지고 이제 그 집계를 하는데요. 요게 9월 달에 4.8%가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를 하면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상승세에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은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협정 파기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오름 추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식 물가를 좀 보면요. 외식 물가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외식도 팁을 줘야 되는 외식이 있고 팁을 안 줘도 되는 패스트푸드 같은 외식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팁을 줘야 되는 외식은 당연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비도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팁도 오르면서 여기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로 아무래도 많이 몰려서 그런지 요번에 패스트푸드 쪽의 물가가 6.4% 올랐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짝 우려해 봐도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마이너스 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원유 계속 가격 오르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마이너스 5%지? 라고 해서 보면은 에너지도 보면 에너지 서비스 쪽이 있는데, 이 에너지 서비스 쪽이 마이너스 3.3%로 많이 떨어졌다. 천연가스, 파이프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빠지면서 이제 마이너스에 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3%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8월 달에 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였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3% 증가를 했으니까 거의 6% 증가를 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전 같은 경우에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원유 관련된 건데, 사실은 뭐 이스라엘은 천연가스 말고 이제 뭐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이란이라든지 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이 원유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근원 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 부분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쪽에서 당연히 이제 주거비가 7.1% 올랐고요. 그리고 교통비가 좀 많이 올랐어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1%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케어, 의료 케어, 그러니까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이 감소를 하면서 금요일 날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최대의 의료보험 회사죠. 근데 이번에 이런 메디컬 서비스의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런 이제 또 나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결국에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정이 돼서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9월 달에는 원유가 조금 오르면서 그래도 상승에 조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음식 쪽에서는 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유도 여전히 조금 아직 우려는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다음 달에도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페드와치의 이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제 그 11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게 지금 무려 94%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11, 12월 달에 금리 인상 없을 거고 내년 6월 돼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결과에 따라서 증시도 크게 변동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레이더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치도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I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 중에 중요했던 게 뭐 CPI도 있고 뭐 신규 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한데요. 지난주에 조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9월 달 모기지 금리가 7.53%에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7.67%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오르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에 급속하게 오르던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7.67이라는 굉장히 높은 모기지 금리가 숫자로 찍히면서 디알홀튼이라든지 이런 건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보면은 뭐 이런 뉴스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죠. 이 처음에 집을 살 때 계약금 같이 이제 걸어놓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 다운 페이먼트의 중간 값을 보면은 그게 3434달러래요. 근데 요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에 11.3%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14.71%를 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근 10년 새에 제일 높은 금액이라고 해요. 그럼 다운 페이먼트를 왜 많이 내냐? 결국에는 집을 파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약을 할 때 같은 조건으로 이제 비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당연히 이제 뭐 시선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런 그 계약금 같은 성격의 다운 페이먼트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뉴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알홀튼이라든지 이런 건설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플러스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 금리가 이제 15% 이상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지켜보기에 괜찮은 시기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뭐 한 차례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죠. 다음에 이제 11월 1일 날 FOMC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자 한 번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요. 금리가 그냥 인상만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모기지 금리는 여전히 이 정도 높은 수준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이제 쌍금리로 집을 사서 지금까지 너무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지금 뭐 집을 갈아타기가 좀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집을 안 팔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택 판매는 여전히 뭐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수요는 신규 주택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이어질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모기지 금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요거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CPI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벤트였었는데 CPI가 지나면서 11월 1일 FOMC 발표까지는 큰 이슈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은 조금 논외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큰 뭐 지상군 투입이라든지 확전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없는 한은 실적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금요일 날 뭐 장을 저희가 축구 때문에 아마 장 초반에 좀 증시를 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장 초반에 이제 어떤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요. 크루드 오일이랑 WTI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러시아 그 선박 운정 회사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생션을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제 조금 공급이 좀 타이트할 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가 발생을 하면서 4%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3%대로 좀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4%대 정도의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했어요. 사실 뭐 러시아가 크루드 오일을 뭐 생션을 걸어가지고 뭐 수출 금지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러시아가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지금 경제를 뭐 이제 아우르고 있는 이런 국가에 수출하는 거는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심리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이 몇 군데가 이렇게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거쳐서 파급 효과가 좀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장 초반도 아니죠. 제 기억으로는 한 8시 반 정도대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선물 지수가 쫙 빠지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장이. 근데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시티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웰스파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 고금리가 처음에는 은행에는 그리 나쁜 영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의 금리 인상까지는 은행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버리면 이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요가 있어야지 빌려주고 예대 마진이 좋아지는 건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요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서 지금 이 오르는 금리가 은행에 언제까지 괜찮을 건가? 요거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JP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웰스파고 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생각보다는 아직 금리가 올랐지만 예대 마진 확대돼서 더 좋은 효과가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언제 피크를 치고 이제 그 대출 수요 감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은행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국채의 수익률 감소로 인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건데 요번에 이제 그 올 3월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많은 스타트업 은행들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합병이 되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본인들이 투자를 했던 국채의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그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이제 자금 조달 같은 것도 뭐 크게
안 하고 뭐 자금 조달 망해버려가지고 돈도 못 갚고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소형 은행들은 더 빠르게 3월 정도에 다 영향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굉장히 좋은 작용으로 이제 그 장 초반에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그 은행주들 몇 군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이슈 중에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판매 발표가 이제 있고요. 소매 판매 발표가 이제 화요일 날 10월 17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산업 생산, 연간 소매 판매, GDP 성장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GDP 성장률이 중국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2분기에는 6.3%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3분기에는 4.4%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올해 이제 제시를 한 게 5%대인데 요거를 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3분기 정도 지나가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중국 증시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또 수요일 날 밤에 건축허가 잠정치 발표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에 이제 뭐 좀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20일 날 금요일에는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1월 1일 날 FOMC 전에 분위기 파악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일 것 같은데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뭐 중요한 실적 발표는 없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 있고요. 골드만삭스 이렇게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 그리고 존슨 앤 존스 이렇게 실적 발표 있어가지고 요거 화요일 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요. ASML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넷플릭스, 램리서치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굵직굵직한 램리서치랑 ASML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좀 중요하고 당연히 테슬라랑 넷플릭스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난주에 이제 그 생산량이랑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조금 예상치보다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의 모델 3랑 Y 가격을 또 한번 인하를 하면서 야 이거 수요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감을 또 증폭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었었죠. 월요일에는 이제 테슬라가 그 컥스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65%에서 50% 정도로 감소를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자세히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나온 뉴스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증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회사들의 전기차도 좀 많이 팔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를 해야 되는지는 요번에 수요일 날 나오는 실적 발표를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TSMC, 아메리칸 에어라인, AT&T 요 정도 실적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 후반에 요 정도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수요일 날 나오는 지표들이나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 정도에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